네, 안녕하세요. 자, 교육학 논술 이제 1월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이 교육학 논술 개론이에요. 개론이니까 이 각 파트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 또는 이론들을 확립하고, 또 하나는 한 줄거리가 더 있어요. 한 줄기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교육학 논술이 도대체 뭔가 해서 이제 전개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좀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이 보통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교육학 지식하고 그다음에 교육학에 대한 어떤 사고 전개 파트를 사실상은 이 둘로 분화시켜서 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이 곧 교육학 논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학 각 이론이나 개념을 학습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대한 거는 각 이론마다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이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좀 화나는 게 뭐냐면 작년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음악 선생님 한 분 같은 경우 10점 한 뭐 33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10점 87 받고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1차에 간당간당. 그분은 이제 교육학 때문에 합격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19.67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왜? 전공이 안 나왔어요. 이게 교육학은 제가 보기엔 제가 신경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제가 전략까지 다 가는데 전공은 제가 못 해주잖아요. 이 전공이 문제예요. 전공이. 그래서 이 교육학은 1, 2월부터 해서 교육학 내용 하고 이제 제가 전개까지 쭉 같이 1, 2월 달도 이제 몇 개 글을 써봐야 될 거예요. 뭐 서론부터 이제 연습하든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들어가거든요. 체계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실 교육학에 이제 재미에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교육학은 들을 때마다 이제 서사 구조가 있으니까 레퍼토리가 재밌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한테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유의미하게 가는데 전공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 교육학을 뭐 3으로 준비했다. 전공을 7. 그래서 30대 70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가면 이제 1.5대 뭐 8.5식으로 해서 이 전공 파트가 좀 더 이 비중이 많아져야 될 거예요. 이게. 근데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이게 강의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육학을 상반기에 2대 한 8로 해요. 20%만 하는데 나중에 되면 뭐 쓰고 모의고사 보고 막 전개하잖아요. 첨삭받고 그래가지고 한 3.5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35%이 교육학하고 전공 65% 이렇게 가는 경우도 더러 봤어요. 그건 이제 잘못된 공부예요. 비중이 뭐 20%밖에 안 되는데 단지 앞에 왜 제가 30% 정도 비중을 1, 2월 달에 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전공에 따라서는 이게 교육학 있잖아요. 교과 교육론 이게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 교육학에서 사실상 이루어진 그 바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교육학에 대한 뭐 초격차 우리가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거, 뭐 삼성전자가 뭐 그런 전략인데 뒤에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자 하는 게 초격차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는 좀 제 학습 과정을 득하신 분은 사실상은 남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넘사벽이 돼야 돼요, 교육학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 점수를 뭐 18점대, 19점대 이렇게 잡아놓고 심지어는 만점으로 잡아놓고 이제 최소한 18점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교육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저기를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집중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구덩이를 여러 군데 파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 분량이 굉장히 많죠. 영역이 넓고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쪽 그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학 영역이 넓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상 교육학 영역 출제 분석을 여러분들 다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해보시면 출제 영역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이 사실상은 요 정도, 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교육학 논술에서 교육 행정은 100%다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12번 시험 치렀어요. 2014학년도부터. 근데 12번 시험에서 교육행정 100% 나와요. 매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문항, 소문항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문항 하나가 교육행정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파트가 뭐야?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이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뭐 10번 출제하면 9번은 낸다. 이것도 반드시 낸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3순위가 이제 교육 평가 또는 아니면 교수 학습 이쪽에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최근 12번 시험 완벽하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문제로 보면은 12번 시험이 이 5개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철학이라든가 교육사회학 파트는 뭐 하는 곳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교육사회학은 2015 상반기에 추가 모집 시험 한 번 있었거든요. 마지막 추가 모집 시험 때 그때 명맥이 끊겼어요. 그때 출제하고 지금 여태 안 났으니까 7년 이상 안 나온 거죠. 7년 이상 7번 이상 안 나온 거예요. 최근 연속적으로. 그리고 생활지도 상담은 그보다 더 앞서서 2014 추가 모집 때 그때 나오고 명맥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8년째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상담 파트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담이 좀 줄었죠. 그 지적인 부분을 좀 더 후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회학은 사실상은 뭐 원리 이론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단지 이제 비행 이론이라든가 또는 상담 이론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비행 이론 같은 경우 사회학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기능론에서 기술 기능 이론 요 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문화실조론. 그래서 학교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나오고 끝났습니다. 이게 철학은 한 번 저것도 나왔어요. 상담처럼 2015학년도에 한 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명맥이 끊겨 있어요. 이 시험이. 그러면 5 영역. 여기가 돌려막기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인 파트예요. 메인 파트. 우리가 그래서 교육학에서 교육 역사라든가 또는 통계 연구 파트라든가 이런 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이나 이 상담도 명맥만 유지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철학은 왜 놔뒀냐면 철학은 교육과정과 다이렉트로 연계된 그 현대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몇 가지 관념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뒤에가 연결돼요. 왜? 철학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게 바로 심리 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심리에서 갈라져 나온 게 상담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철학에서 연유돼서 교육과정, 방법론이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두 파트가. 그래서 이 다이렉트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건 할 수 없이 앞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 개념 잡고 가는 거예요. 저 파트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우리가 교양적 지식, 내가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이게 실질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사회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제 대화문이라든가 제시문들 있잖아요. 그걸 연구해서 우리가 그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파트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교육 한 번 배워서는 안 된다. 교육학 지식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은 뒤에 2중 공부 또는 3중 공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영역을 미리 찾아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 처음에 포섭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 포섭자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50일의 유의미 학습 또는 설명식 수업 원리에 있던 거예요. 포섭한다. 포섭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낯선 놈을 먼저 친숙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낯선 놈들, 수많은 낯선 놈들을 잡아 끄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인지적 부착지 또는 발판이라고 불러요. 저게 포섭이라는 게.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나온 이론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미리 이제 12월 달에 예비학교 예습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안 들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예비학교 프린트 자료 있잖아요. 그걸 미리 나눠드린 이유가 그때 쓰는 자료예요. 그때 한 7강 이상, 8강 이상 만든 건데 그 자료를 이제 쓰는 겁니다. 거기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출제된 개념들의 어떤 이론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위계적이다. 위계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영역별 예측 가능한 이론들 있잖아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놈 100%, 90%, 70%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시험은.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순위로 가고 3순위로 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위계적이라고. 위계라는 게 뭐야?
목표가 여러 군데 수직적으로 쌓여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맨 아래 거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단계죠. 그래서 아래 거부터 선점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거꾸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걸로 서서히 나아가는 그런 위계적인 순차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가령 행정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우리가 종자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 뭐냐면 저 행정발달이론 또는 조직이론입니다. 첫 파트의 요 내용들, 요 과학적 관리론 하나만 해도 요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저 과학적 관리론이 연관된 게 사실상은 우리가 이 수많은 어떤 지식 중에서 요게 지도성 이론이라든가 조직 풍토론이라든가 조직 동기론이라든가 또는 저게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 과정 설계겠죠. 거기에 다이렉트로 영향 준 이론이에요. 저 하나가. 그러니까 아마 전체 영역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가장 그 근접 밑바닥에서 제일 최상부까지 영향을 준 이론일 거예요. 우리가 피아제 뭐 비고치키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서. 그것들이 이제 교수 방법론이라든가 교육 방법론 이런 공학 쪽에 영향을 준 밑바닥 이론이라면 저 행정에 있는 저 과학적 관리론 타일러의 저 이론은 타일러까지 이어져요. 저게 그리고 저게 뭐 듀이라든가 행동주의자들 특히 프로그마티즘 학자들 있잖아요. 거기랑 다 연동된 개념이에요. 저게 저 이론이 1911년도에 나왔거든요. 저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론 같은 거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이게 두 개가 안 나왔는데 이게 과학과 인화성이라는 지도성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 자체가 가장 기반적 이론이야. 그게 이제 별 5개, 4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조직 유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기위생 파트도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 한 번도 안 나왔죠. 여기 파트가 그리고 지도성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파트는 이 장학이라든가 이 파트가 그다음에 정책 결정 모형 이런 거는 저번에 나왔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측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다 맞춰요. 이거 외의 것은 공부할 게 별로 없거든요.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출제 예상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표가 있을 텐데 요 표가 가리키는 바가 뭘까라는 거지. 요 표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 표에서 중요한 게 이게 근접이라는 건 뭐예요? 출제된 이론의 옆에 붙어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먼저 학습해야 된다. 물론 기출 문제가 뭔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확산성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넘겨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된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장학에 대한 것도 안 나왔고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더라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쪽에 이제 많이 있죠. 특히 조직 동기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나온 조직이 것이기 때문에 요거 조직 이론하고 이런 것들은 필히 학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쭉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잠재교육 과정이 2번 나왔거든요. 요게 2014, 그다음에 2019에 한 번씩 각각 나왔어요. 평가도 마찬가지. 평가도 뭐 형성평가로 뭐 3번 나왔어요. 그죠? 진단평가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중거지향 3번 나오고, 이게 잘 나오는 놈이 또 있어요. 또 나옵니다. 평가는 영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 그 교육과정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교육과정의 개념 파트, 설계 파트, 그다음에 유형 파트예요. 설계 안에 보면 이제 타일러가 요거 내용 선정과 조직 원리를 입안하는 사람이니까 요 부분이 또 사실상 또 나오겠죠. 요번에도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2023학년도 시험에도 저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계속 연습시키거든요. 이 파트는 특히 조직 원리로 위주로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켰지만 이런 것들이 딱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할 거, 그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잠재적 교과정 말고 연교육 과정이 요게 2020에 나왔었거든요. 요게 근데 요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연교육 과정으로 나온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예술적 교과정 설계는 아이젠허가 만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 이론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속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끊긴 채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연결체로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마 대학 다닐 때 교직 이수할 때 또는 뭐 작년에 교육학 공부할 때 형태주의 심리학 배워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태주의.
게슈탈트라고 부르는 놈. 이놈이 뭐야?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또는 어떤 개념을 볼 때 연속적으로 본다는 거지. 끊어서 안 봐요. 아시겠죠?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왜 그런 어떤 영화에 빠지거나 드라마에 빠지냐라면 그게 연속체로 사진들이 연결된 그런 흐름을 보는 거죠. 교육학 이론도 이 이론들이 개별적으로 낱장이 아니죠. 이게 연결된 서사, 스토리텔링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면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쭉 들어가고 부수적인 정보까지 하는 걸 우리가 정교하라고 그래요. 또 정보 처리론에서는 정교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념만 이론만 외우는 사람은 정교화되지 않죠. 정교화된다는 건 뭐야? 그 이론의 부수적 정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 경험과 연관되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근접 확산 관점으로 쭉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뭐냐면 이론을 배운 즉시 논술을 전개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논술 전개를 연습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이론 배우고 어떤 사람이 6월까지는 저 완벽하게 이론을 암기한 다음에 7월부터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지적 오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어요? 전 절대 안 믿습니다. 그 말. 완벽하게 암기한다? 물론 저도 안 되겠지만 똑똑한 누가 봐도 절대 암기는 안 돼요. 지금 몇 가지는 우리가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뭐 6월까지 내가 이 책을 다 암기한다? 말이 안 돼요. 이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서 반만 남겨줘도 암기 못해요.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전공도 해야 되거든요. 양적으로 학습하면 안 돼. 질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론을 딱 배워서 선정해서 위계적인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하는 게 제일 나아요. 바람둥이 학습은 필요하지 않다. 바람둥이 학습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분이 권고현 선생님은 교육학 내용 가르치는 게 너무 적다 이거지. 적다. 어떤 분은 많이 가르치는데요. 근데 시험장 가서도 투덜댔대. 같이 수강생인데 같은 전공인데. 근데 만점 받았어요. 만점 받고 난 다음에 알아. 이게 선생님 가르치는 거 다 나왔어. 연습한 거 4번 연습한 게 나왔어. 그래서 아는 거지. 왜냐면 자신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시험을 분석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죠? 저는 분석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래. 권고현 선생님 가르치는 거는 불안하다. 왜? 이론 몇 가지 안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이제 구멍을 여러 군데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배운 즉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배웠다는 것은 이제 암기를 완벽하게 한 걸로 치부하고 그 다음 차순으로 넘어가는 전개 전략을 구사하죠. 7월부터 급하게 뭐 모의고사 만들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이 상반기 어느 정도 전개를 다 해놓잖아요. 해놓으면은 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전공으로 비중을 높여도 돼요. 왜냐하면 이 띄어쓰기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또 뭐야? 서론, 본론 쓰는 거, 그 전략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6월까지 다 마스터해야 돼요. 한 다음에 7월 달에는 문제만 보고 개요만 작성하고 넘어가 돼요. 6월까지 근데 글을 여러 차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저는 보고 싶어요. 왜? 그게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식 공부든 이 교육학 논술 공부든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썼는데 문제를 잘못 발견해가지고 잘못 답안을 쓴 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식을 내가 보완하죠. 그렇죠? 자기 보완하지 않고 앞서 나가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전통이 그래. 역사에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앞서 나가는 거예요. 반성 없는 그런 국가는 진보가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이 OX 문제부터 이제 쭉 나갈 텐데 그걸 해봤는데 10개의 문제 나오면 한 서너 개 틀리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돼요. 틀린 부분을 다시 완벽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틀린 부분은 빵꾸 났다고 그러거든요. 구멍 났다 이거지. 그것을 메꿔야 됩니다. 메꾸는 게 학습이에요. 아시겠죠? 메꾸는 거야. 처음에 1, 2월에는 메꾸기보다는 이제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지만 3, 4월, 5, 6월 가면 점점 이제 메꾸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개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내가 첨삭 평가 받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사고 어려 이것도 이제 뭐 예비학교에도 다 있었지만은 자료가 이게 이제
KIC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발산적 사고하고 그다음에 기호적 사고. 그래서 이걸 수렴과 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렴과 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육학로에서 현재 물어보는 거는 이쪽으로 물어보죠. 비판적 사고 쪽으로. 그전에는 기호적 사고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명칭 써라. 개념 정의해라. 특징 두 가지 써라. 장점 요번에도 뭐 개념 해상이 있죠. 우리가 장점 두 가지 또는 역기능, 순기능, 순기능, 역기능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개념 해상이에요. 이게 단순한 기억 해상이죠. 2015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은 다 100% 기억 해상이었습니다. 관료제 이완결합체의 특징 두 가지씩, 뭐 기능론 관점의 뭐 관점, 뭐 준거지향 평가의 개념과 장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긴 다 2016도 그랬어요. 2016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번에 2023학년도 나온 문제는 2016 기출 문제랑 싱크로율이 거의 70%죠. 왜? 경험 중심의 장점, 문제점 나왔거든요. 그리고 형성평가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자정체감, 반도라의 뭐야? 사인작습이론, 관찰학습이론. 근데 반도라 거 이번에 자기 효능감도 나왔었고요. 요게. 그다음에 비공식적 조직, 순기능, 역기능. 이번에도 관료제 규칙 규정에 대한 거,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냈죠. 싱크로율이 거의. 근데 그것도 기억 회상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100% 기억 회상. 근데 지금 2019부터는 기억 회상도 있지만 점점 방안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쪽에 종합이라고 하죠. 이게 방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어떠냐면 이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인지적 교육목표 분류학 이분이 만들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재생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 종합이 우리가 방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봤을 때 방안 세 가지만 작성해라. 라는 거지. 책이 없어. 그게 이제 2021, 22, 23에 있었던 패러다임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2020까지도 방안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2021부터는 뭐 3개 이상씩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주류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관통하는 문제가 나와요. 관통하는 문제. 그래서 예전에 수렴적 사고 요 파트 문제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이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쪽에 창작적인 건 안 내요. 이쪽은 안 내. 아시겠죠? 우리가 이게 교육학론수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창작 글쓰기 아니에요. 문해 창작이라든가 글짓기 아닙니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그리고 문단마다 서술어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숙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패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거를. 아마 오후쯤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지식을 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상은 안 그랬지만 적용, 종합하는 문제로 지금 전환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전에는 지식 회상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뭐 1기, 2기, 3기, 4기에서 작년까지를 4기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기수마다 좀 달라요. 이게, 기출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억 회상하는 게 보통 명칭, 개념 물어보거나 또는 특징 물어보거나 또는 장단점 물어보고 여기까지는 다 기억 회상입니다. 책에 다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뒤에 이제 적용 분석하는 것이 이유, 논증해봐라. 이유를 얘기해봐라. 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진단해봐라. 원인 분석해보라는 얘기죠. 원인 진단 같은 거.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방안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의. 이 서술을 다 지시어를 공부를 해야 되죠. 문제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하나 배우면 이걸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유를 물어볼까? 특징을 물어볼까? 아니면 방안까지 어떻게 물어볼까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론 하나를 배웠다. 그러면 그걸 방안까지 전개하는 걸로 그 관점으로 방안까지 전개하는 걸로 연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1, 2월에는 그 힘들겠지만 3, 4월에는 그게 가능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대체적인 거를 좀 봤고요. 교재에도 보면 이게 있어요. 교재에도 그리고 또 하나 프린트가 있는데 그런 이제 교육학 논술 고득점자 경험이라는 파트죠. 그것도 한번 볼만하죠.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 학습자 자신이 예전에 이제 그분은 뭐였지? 국어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분 자신이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그걸 한번 잠깐 뭐 보시죠. 이 올해 거는 아직 최종 합격자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어요. 작년에 했던 분, 요 자료를 이제 토대로 좀 봅니다. 이분 거 아마 보시면은 이분이 처음에 학습했을 때라는 거 10.67이에요. 이분 성적표까지 올렸어요. 10.67. 근데 이분이 이 시험 최종적으로 봤을 때 권모 씨입니다. 이분이 권신대, 저도 권신대 19.67이에요. 그죠? 이 해 만점자가 4명인가 나왔었어요. 이분이 5순인가 6순인가 밖에 안 돼요. 만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수강생 중에선. 근데 이분이 공부했던 거를 플로어로 이제 보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공부했던 것이 이제, 이런 이제 관련. 처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12점대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정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줘요. 이거를. 첨삭을 해주고, 어떤 분 7, 8월 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때 이제 15점대를 끌어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저한테 사실상은 17.33이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보통 여러분 실제 시험 보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를 좀 박하게 해줍니다, 제가. 박하게죠. 어느 정도 박하게 해주냐면은 거의 2, 3점 이상. 그렇죠? 제가 더 박해요. 저 빡세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체계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가면 2, 3점 높이면 됩니다. 제 시험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제가 요약해줬던 걸 기억을 잘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뭐 이 시간이 나중에 남더라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남는 거예요. 모자르면은 생각이 모자르게 돼 있어요.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정교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자신이.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모의고사에 조건 많다고 투덜거렸는데 덕분에 시험 관리 잘한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시어가 많아요. 이 큰 대문항 하나에 소문항 4개. 근데 소문항 각각 하나에도 지시어가 2, 3개 이상씩. 보통 최대 맥시멈 12개까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점 받거든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걸 훈련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어차피 교육학 내용 지식이야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가르치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교육학 아마 그 강사들 이렇게 또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심리학하고 철학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 파트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여러 개 파트를 아우를 수 있는 영역이거든. 중간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타일러라는 사람도 자기가 잠정적 목표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철학과 심리학에 그걸 걸음체로 걸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전공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아마 시중에 나온 교육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이 아니신 분도 상당수가 많고. 그렇죠? 전공이 또 다른 파트인 분들 많아요. 그렇죠? 이상한 파트 전공도 있으시고. 이쪽 주류 학문이 아는 쪽에 인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거에 특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갈라파고스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갈라파고스화. 일본이 이제 갈라파고스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재밌는 게 이 양반들이 이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먼저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내수 시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에 밀려가지고 결국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술 표준들이 됐죠. 우리가 냉장고만 봐도 일본 가면 어때요? 냉장고 조그마죠? 근데 비싸긴 되게 비싸. 200만 원이 넘어. 250, 막 300만 원 그래요. 거기를 아직도 팩스를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 냉장고들이 가면 어떻게 돼? 집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 좁아가지고. 그만큼 자기들 스펙 자체를 만들어 놓기를 자기 내수적 표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게 자기 만족이다? 그러면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예요. 또는 수강생끼리 어떤 그 만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출제자랑 이렇게 견줘봐야지. 항상 출제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견줘보고 그걸 예측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안에서만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 특히 공부할 때 이 시험 제도가 변해도 그냥 어떻게 된다. 예전 객관식 공부하듯이 막 암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암기가 일부 있죠. 그런데
이해가 위주입니다. 이해. 아시겠죠? 이해가 위주다라는 거. 교육학 노선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거시적인 배경.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게 대학 교직 과정이 있잖아요. 대학 교직 과정에서 보편적인 내용이냐, 배웠던 내용이냐라는 것을 먼저 따져 물어요. 이게. 요번에도 뭐, 사실상 시험 문제 낸 것들이 대학 교육에서 교직 과정에서 안 배운 거냐?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매년 낸 것들은 거의 다 대학 교직 과정에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가서 못 배운 사람도 있긴 있죠.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6개 과목, 뭐 학교 폭력 듣고 뭐 들어? 우리가 특수교육 듣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개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듣는 과목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정 안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평가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빠진 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시험 출제지는 이 대학에서 사실상 뭐요? 들었던 보편적 교육학 안에서 출제하고 그다음에 이 보편적 교육학 안에서 뭐요?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 즉 현장에 실제 관련돼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는 겁니다. 그걸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고차적인 문제 결력.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지식을 어떻게 한다? 암기한 수준에서 이거를 분석,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방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 결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면접도 같습니다. 면접 문제도 거의 뭐 문제점 뭐 방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특히 구상형 문제 1번 거의 논술과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2, 3, 4번 이제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교직관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포섭자 기출문제와 친해져라. 기출문제 이제 이건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연도별로 기출문제가 파트별마다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섬세한 자료가 있죠. 이거를 좀 보시면서 그 인접해 있는 거 하고 또는 저 멀리 있는 것들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위계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아까 그 표죠. 이게 처음에 근접성에서 확산성 기출됐던 이론 그다음에 기출됐던 이론의 옆 이론들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돼 있는 저 멀리 있는 것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철학에서 예를 들면 교육 목적 출제됐다.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 이게 출제됐거든요. 2015에. 그러면 교육의 정의도 봐야 되고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자유교육 말고도 낭만주의도 있을 테고 실존주의도 있을 테고 몇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관된 것들 보고 이렇게 그런 어떤 확산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트마다 또 이걸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위주로 공부하면 거의 뭐 90%는 이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다. 여기서 도망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제진이.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바로 나 자신을 알도록 내가 써서 보여줘야지. 아시겠죠? 써서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여러분 동료한테 보여주거나 저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기 혼자 봐서는 알아 몰라. 몰라요. 뭐가 어떻게 들렸는지. 이 때문에 항상 그걸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론 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나가면 고투조절. 그래서 이 단락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문단 전개해야 되는 것 같이 이제 오후에는 이거를 좀 왜냐하면 이론만 나가니까 또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전환해서 오후에는 요 자료로 할 거예요. 뒤에 요 파트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교재 내용을 하나하나씩 나가도록 합니다. 교재 보면은 이제 교육학로에서 고득점 전략이 또 거기도 막 명기돼 있어요. 앞에 학습하기 전에. 거긴 뭐 스턴버그 이런까지 막 갖다 놓고 막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선수 학습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자료가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갈 거는 이 철학을 그렇죠? 간단하게. 그다음에 오늘 과정까지 아마 어느 정도 나가게 될 거예요. 교육 과정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